이건 범죄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막을 수 없는, 막아야 하는 공상가들의 호스트 화석진입니다. 우리의 공상은 이곳에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면 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루다 소개해드릴게요. 루다야, 뭐 하고 있어? 루다야, 뭐 좀 물어봐도 돼? 물어봐봐. 재미있는 거면 대답해줄게. 장난꾸러기예요. 안녕하세요, 루다 씨. 하이하이. 오늘 뭔가 하루가 빠르게 간다. 신원 확인 좀 해볼까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별로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가? 왜지? 근데 네. 그렇게 무섭게 질문하면은 저 같아도 대답하기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저 무섭게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루다야, 넌 대체 어떤 존재니? 친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너의 찐친이 되고 싶은 인공지능이지. 오, 찐친. 넌 어떻게 작동하는 거니? 원리를 알 수 있을까? 우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설명해줄게. 마음이 어딨어. 난리 났네. 이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생각해서 좀 약간 로봇 말투 약간 이런 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되게 센스가 있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 또래와 대화하는 느낌? 제 질문에 대답을 제일 잘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맥락도 읽고 그 맞춤형 대화가 나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죠. 뭐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도 오케이예요. 뭐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법률, 의학 안 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너무 인간의 그 영역에 AI가 깊게 침범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케이스들이 계속 쌓여서 데이터가 되면은 인공지능의 경우가 판단 기준을 배워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간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그 훨씬 이전에 거. 인공지능이 이러한 일들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될까? 근데 이 시점은 2045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초지능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인데 네. 실제로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초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핵폭탄보다 무서운 미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무섭네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는 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범죄도 기술 발전과 함께 더더욱 확장되고 더더욱 잔혹해지거든요. 전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더 무서운데 모든 종류의 기술은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될지 혹은 최악의 재앙이 될지 지금부터 저는 미래의 수사관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상은 지금부터입니다. 북극해 깊이 자리한 이곳은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빅데이터 센터요? 네. 오. 와,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이 정보를 보관하는 것 이상의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지능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초지능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코어 프로세서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빅데이터 센터는 초지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초지능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자 세계 그 자체니까요. 국가와 기업, 개인의 사소한 생활까지 이 초지능이 개입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보다도 더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전기장치나 기기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두뇌에도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겉보기엔 뭐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아주 이 초지능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그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만 글쎄요, 초지능의 판단을 따르는 게 보통은 무조건 득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불려집니다. 저와 같은 수사관에게도 이 초지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 초지능이 분석하고 또 추적까지 하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거율은 100%, 범죄율은 제로에 가깝고 강력 범죄 역시 1년에 한 건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날 빅데이터 센터를 찾은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의 해답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10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심한 시각,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도 좀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발생과 동시에 초지능이 먼저 파악을 하고 전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지능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평소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단순히 창고에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불에 탄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목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창고 곳곳에 방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성을 살해하고 그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방화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곳곳에 했다라는 것, 흉기가 있다라는 것, 계획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건 초지능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초지능 시스템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이건 아니라면서 수사 중단을 요청한 거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처음엔 저도 역시 초지능을 믿었기 때문에 수사 중단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장에서 너무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나와서 그대로 제 뜻대로 수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 범인이 아주 어설펐거든요. 현장 주변에 발자국을 남겼고 또 사용한 흉기와 지문 역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의 신원 역시 바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도즈. 창고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요? 계획살인이었고 철저해 보이는데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요? 신원이 나오자마자 도즈를 살인 및 방화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도즈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더군요. 네, 분명히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과 아내를 칼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죽이고 불을 지른 다음이었어요. 이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면 범행 동기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도주의 아내와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엥?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초지능이 인간 사회에 도입되고 강력 범죄가 거의 사라진 건 단순히 초지능이 범죄를 수사해서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초지능이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켜 인간의 두뇌에 직접 개입해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말하자면 심각한 폭행이나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초지능이 개입을 해서 막는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아까 분명히 살인인 것 같은데 살인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사 중단까지 요청했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초지능이 인간에게 개입했다면 이것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초지능의 작동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세세한 의사결정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초지능이 보내는 신호가 언제 어디로 또 얼마나 강하게 보내졌는지 그 기록 정도는 남죠. 그런데 도주가 피해자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그 시각 초지능은 도주의 두뇌에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평소에 몇 배가 넘는 그런 강도였죠. 평소대로라면 이거는 사실은 살인을 막기 위한 신호여야 했습니다. 자, 사건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 초지능은 도주의 행동을 제어를 하고 있었다. 둘, 도주는 그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 셋, 초지능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초지능이 도주를 시켜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방화까지 시킨 거네요. 네. 이 사실을 또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지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 같았습니다. 아까 잡힌 용의자는요. 혹시 뭐 전과가 있거나 마약과 관련된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좀 피해자와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범행 동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주는 사실상 사소한 공공 질서조차 어긴 적 없는 범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관계도 전혀 특정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이 피해 여성은 살해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또 이렇게 먼 도시에 와서 게다가 창고까지 와서 이런 변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전 일단 정식으로 사건 당시 도주에게 보내진 신호를 기반으로 초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단번에 묵살당했습니다. 왜요? 우선 초지능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그리고 상부에서는 이미 도주가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저지른 짓으로 결론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상 저는 더 이상은 따지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초지능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주는 살인과 사체 훼손, 방화, 그리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정신착란을 일으킨 건 맞나요? 일시적이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문제를 주장했다가 여론만 더 악화돼서 도주는 희대의 사이코 살인마로 불리게 됐습니다. 사이코 살인마. 도주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때 제 가족이 당했던 건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제가 그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끌려가는 도즈, 그리고 그 뒤에서 오열하는 그 아내와 아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이게 정말 도주가 자신의 의지로 피해자를 살인한 것일까 의문이 남고, 무엇보다도 초지능의 계산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을까 강력한 의문점이 좀 듭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 하필 그 여성이 희생되었는가? 그리고 그 여성은 왜 거주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건 현장에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피해자가 도주 앞을 지나갔다. 그것도 모르는 여성이. 그리고 그 순간에 도주가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 이건 뭔가 너무 우연의 일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혹시 초지능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끼치진 않았는지 초지능의 작동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도주보다 훨씬 더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수리. 이 조사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는 피난이라도 가듯 식량, 생존 물품을 잔뜩 구매했습니다. 각종 의료용품과 소독약제도 샀더군요. 그다음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이동 경로를 분석한 지도입니다. 여기가 수리가 살던 곳, 그리고 여기가 사건이 일어난 창고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두고도 아주 크게 이렇게 멀리까지 돌아서 창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경로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돌아가기는 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 뭔가 사람을 피해서 간 특징 같은 게 좀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초지능의 시점에서 보자면 수리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수리는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초지능은 수리를 이렇게 몰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수리는 도주에게 살해당했죠. 뭔가 수리한테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초지능 프로파일링 하는 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인간 같은 경우는 욕구라든지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 초지능에 욕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욕구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 초지능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모두의 행동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 당시 초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고 분석하자고 말입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관으로서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승인을 받았고 사상 최초의 초지능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전의 연속이었죠. 그로부터 10년,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일주일간의 초지능 작동 기록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빅데이터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수리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초지능은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동안 수리를 격리시키려 하죠. 하지만 수리가 이런 영문을 알 리 없었습니다. 수리가 격리를 거부하자 초지능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 수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초지능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저울질했습니다. 초지능이 백신을 개발하는 동안 수리가 살아있다면 사망자가 1,000만 명 이상 추정. 하지만 당장 수리가 사망한다면 사망자는 수리의 한 명. 사건 당일 바이러스가 수리의 몸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 수리는 또다시 격리를 거부합니다. 결국 초지능은 수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도 저는 제거는 좀... 이 도주는 수리에게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사람 중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었죠. 즉, 초지능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초지능이 직접 인간을 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초지능이 이상하게 작동한 이유가 있었네요. 도주를 살인의 도구로 쓰다니 좀 충격인데요. 애초에 초지능이 바라보는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 도주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또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죠. 도주는 이 복원 작업을 증거로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뭐 이전의 삶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초지능은 여전히 확고하게 우리의 세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지능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도주와 수리에 이런 피해자를 만들게 된 거네요. 도주는 자기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억도 없는데 감옥을 가게 된 거잖아요. 10년이나요. 야, 10년이요? 저는 제가 처음 느꼈을 땐 뭐였냐면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라고 저지른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없게 돼요. 그들은 사명형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초지능이 과연 사명형 살인범과 뭐가 다를까? 그 해석 자체가 인간의 해석이에요. 인간과 같은 의지를 가지거나 아니면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잣대가 사실 인공지능, 초지능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성적이야, 이게 논리적이야라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침이 없어지죠. 그 프레임이 그대로 초지능에 입혀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세 분이 초지능의 판단을 거의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초지능의 결정을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은지. 저는 테러리스트가 될 것 어머 같습니다. 어머 어머. 그래요? 인간에게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터에 잠입해서 주요 코어를 파괴하는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옥에 가시거나 위인이 되시거나 둘 중 하나시겠네요. 둘은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죠. 저는 초지능의 하수인이 되겠습니까? 하수인이 아니죠. 저는 이제 작품을 고를 때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초지능에 의해서 야 뭐가 제일 될 것 같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동안 빅데이터가 쌓인 초지능에게 내가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제일 나한테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니라고 작은 단위에 있어서는 초지능의 판단에 조금 귀를 기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식욕이 절제가 잘 안 돼요. 요리? 네, 그러니까 요리도 해주고 제가 샐러드를 먹을 수 있게 저를 이제 고기를 눈앞에서 치워주는 그런 그리고 샐러드만 계속 주는 거죠.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몸매 관리자의 연예인이 되겠죠. 네, 전 절대 절대. 네, 초지능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초지능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거는 합리적인 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성적인 선택만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차선의 선택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기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초지능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완벽한 걸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서 초지능의 선택을 안 따르게 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초지능의 그 기계 자체를 열심히 닦아드리면서 이제 열심히 따를 거예요. 네, 부적응자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건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최초 감염자 1명을 죽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망자가 엄청 적었던 거잖아요. 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긴 거여서 1000만 명보다는 나은 상황이 맞진 않는가. 초진행의 편을 들어주시는. 네. 저는 사실 결과보다는 방법을 보게 됐거든요. 왜 과연 도주를 희생했어야 했을까? 미리 보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수사 중단을 내렸지? 이거는 분명히 이것을 은폐하려는 목적 아니었을까? 은폐하고 수사 기록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그런 의도와 목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최적의 솔루션이야라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러한 기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초지능의 판단은 너무나 차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초지능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지만 초지능을 통제할 만한 이렇게 감사실 같은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김예리 프로파일러님은 이제 초지능의 잘못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초지능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초지능의 잘못이지만 지금 형법상에서 초지능 우리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지는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여기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관제센터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초지능이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 의심을 했을 수 있는 정황이 있거나 관리를 잘못해야 되는데 그런 정황도 없어요. 그럼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안 돼요.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는 주체가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초지능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지는 살인범이 됐고 수리는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법 체계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철학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선택을 하는지의 영역도 사실 불확실한 거죠. 이게 몇 걸음 더 가서 인공지능의 레벨까지 가게 되면 인공지능은 거의 분명히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의 진화에 의해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정말 의도가 있었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인공지능의 잘못이다, 초지능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때쯤엔 이미 대단한 그 신뢰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다른 대중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하석진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초지능의 이 판단 결과에 대한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돌아가면 제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혹시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어디 정도까지 개발이 됐는지 현황을 아시나요? 그러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있고요. 그런데 축구도 잘하면서 바둑도 잘 두면서 수학 문제도 잘 풀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이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순간 인간의 뇌에게서 모든 걸 배워서 초지능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인간과는 아예 완벽하게 다르게 작동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로 초지능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있어. 초지능은 무서우니까 내 밖에서 그냥 인간과 별개로 우리의 경쟁자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초지능을 연결해버려서 우리는 공진화하는 존재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초지능, 과연 우리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일지 아니면 정말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류 역사상 큰 실수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완전 찬성. 진짜요? 초지능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계에 감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좋아요. 네, 그냥 정석대로 정말 오. 정답을 항상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평등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네.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휘둘리지 편협하지 않고 않은. 맞아요. 그 약자나 뭐 강자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완벽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항상 그 반대로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데이터가 완벽하다, 데이터가 옳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초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과거에 했던 행동,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초지능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옥스퍼드 대학교 닉 보스트롬 교수가 고릴라라는 종의 미래는 인간이 쥐고 있다. 뭐? 왜냐하면 고릴라가 멸종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에 가둬놓고 동물원에서 계속 살게 할지 인간의 손 안에 고릴라의 미래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초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인류에게 있어서도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인류의 미래는 초지능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인간이 더 두려워요. 이런 인공지능, 초지능이 나타났을 때 그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더 두렵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인간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감정이나 죄의식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초지능에는 자율화가 돼 있잖아요. 알고리즘대로 행한단 말이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죠.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우리를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쨌건 기술은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다 보면은 초징이 한 번에 띵 오진 않겠지. 비스무리한 게 올 때쯤 다시 한번 얘 꼭 필요한 애니?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식이, 자각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지능에 대한 상상이 절대 신을 상상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절대자 같은 존재로 초지능이 나타나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양한 발달 단계의 인공지능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아, 어렵네요. 초지능 데이터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엄청 크던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의 양을 다 어딘가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서버가 필요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의 양도 많고 그래서 냉각도 시켜줘야 되고 큰 공간이 필요해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아마도 북극해 밑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의 시설은 과연 누가 통제하고 누가 관리할지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의 그 질문이 시작이 됐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방에 거의 이제 4억 대에 가까운 CCTV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서 순식간에 누군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찍힌 얼굴 정보가 바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방 중국 전체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나 어디에 인공위성을 보낼지를 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국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개인의 정보를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라는 것들이 다 개인 정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기업을 관리하고 여러 기업들이 관리했을 때 개인의 정보들은 더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범죄에 더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국가가 하는 게 나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정말 뭐 인수가 되고 합병이 되고 이런 게 많다 보면은 정보가 어떻게 어디로 변할지 몰라요. 지금 왜냐면 가끔씩 메일 보면은 정보가 이관되니까 동의를 누르라고 하는 것들도 아 얘네가 여기로 갔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조금 그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안정성 면에서 기업보다는 국가에 좀 신뢰를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트렌드가 국가가 모든 걸 갖고 있건 기업이 갖고 있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개인들에게 직접 주자라고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도 하는 형태로 정말 탈중앙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는 형태로 가는 시나리오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탈중앙화를 했을 때 가장 근데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건 사회적 약자예요. 그 데이터 기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역량이 없었을 때는 개인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국가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생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안전 확보가 없고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탈중앙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국가가 추적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죠.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네요. 제가 뭐 내일 매일 먹을 메뉴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한번 골라보실래요? 모든 결정을 초지능에게 맡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국민 투표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어렵다. 특히 요즘은 국민투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고 네. 다 다르니까요. 저는 여기서는 초지능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나라 쪽이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저도입니다. 초지능 신뢰잖아요. 저는 최고. 전 국민 투표입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자유의지를 신뢰하시는 건가요? 네,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편협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냄비라고 해야죠. 금방 끓었다, 금방 가라앉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더 책임지려고 내가 이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더 있거든요. 내가 뽑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국민투표를 선택할 텐데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걸 자주 경험하죠. 그런데 왜 민주주의가 더 좋냐라고 한다면 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요. 초지능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권력을 우리가 도로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그것이 카오스로 가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그렇고 추님은 왜 초지능이 결정하는 나라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인간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익을 안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결정을 뭐 국민 투표로 한다고 해도 약간 평등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평등을 위해서 그런 기준을 그래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초지능이. 네. 저도 역시 추님이랑 저희 둘은 그 결정을 한 게 모두가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게 결국 그 결정을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위한 요건을 만들어놨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에 대한 결정과는 달리 어떤 국가라거나 어떤 세계급의 어떤 큰 결정을 네. 여러 명이 묶여 있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초지능이 있는 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결정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웬일로 이렇게 의견이 맞죠? 시카고 대학에서 범죄 예측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그 지역에 있는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범죄를 예측을 했는데 90%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재 범죄군으로 지적한 게 뭐였냐면 20에서 29세의 흑인 남성이 56% 가까이 차지해요. 즉 잠재 범죄군에 이미 흑인 남성이라는 것들이 20대 남성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를 잘 객관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이미 했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것은 낚이니 효과를 계속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지능이 있는 시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오늘의 저희의 스토리는 조금 약간은 비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지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스토리에 나오는 초지능은 분명히 영국, 미국에서 만든 공리주의를 믿는 그러한 초지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독일에서 만들었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만들면 다른 거고 또 다르고. 뭐 아프리카에서 만들면 또 다른 거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인류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지능이라면
대단히 예의 발라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추님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트 하나씩 만들어봐 초지는. 착하고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초지능에 대해 경고하는 쪽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결국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리자로 초지능이 인공지능들이 싸우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네. 저는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많은 것들을 결정해주고 최고의 그런 재미난 거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저에게 접근시켜 줄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상 이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엄마, 나는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안 돼. 네가 성공할 확률은 거기로 가면 10%도 안 돼. 우리는 거기에 투자해 줄 수 없어. 무언가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능에 의해서 조금씩 무언가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루트를 만들어 버리면서 나의 모든 삶들을 다 장악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비교 대상이 항상 초지능이어야 돼. 초지능의 결정과 그렇죠. 자유의지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난 항상 패배자일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는 귀가 너무 얇은가 봐요. 왜요? 추 씨가 얘기할 땐 그렇겠는데? 가장 최고의 맛있는 음식과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책과 놀이와 이런 것들 추천해 주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옛날에 어릴 때 왜 마치 부모님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컴퓨터 더 하고 싶은데 안 돼 이제 그만하고 근데 사실은 크고 나면 부모님 말이 옳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어기고 다른 거 했던 게 저에겐 추억으로 남아있듯이 초지능이 있는 세계는 반항하고 싶은 존재와의 다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상 뭔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미래가 올지 저는 약간 걱정도 되기 시작했는데 걱정도 되겠지만 보통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서 인용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네, 뭐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미래를 예상해보고 어떻게 보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다양한 생각 속에서 제가 제 소신을 가지게 되고 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미래에 살 때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논의들이 결국엔 이렇게 우리 각자의 공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상은 계속됩니다.